오웰과 헉슬리의 디스토피아 1984년과 멋진 신세계를 중심으로 20세기에 접어들어 수많은 서구의 지식인들이 몰락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한 서구 문명에 대한 실망으로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섰듯이 오웰과 헉슬리 역시 자신들의 작품 활동을 통해서 각자의 이상향과 대안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 두 사람은 서로 제시하는 방향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오웰이 최악의 가상적 전체주의 사회를 통해 인간성의 비극적 말로에 대한 절망적인 경고를 한 반면에 헉슬리는 신비적인 몽환의 세계로 도피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와 사회는 나름대로의 구조적 모순과 병폐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스스로 자율적인 정화 및 치유책을 도모하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오웰과 헉슬리 같은 천재적 작가들의 풍부한 상상력에 힘입어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문제점을 서둘러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다. 다만 오웰과 헉슬리가 창조한 디스토피아 세계의 이면에는 작가 자신들의 무의식적 환상이 그 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을 때 오늘은 그들의 창작 심리와 배경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지 오웰의 생애와 작품 세계. 조지 오웰의 본명은 에릭 아더 플레어, 영국 통치하에 있던 인도 동부 벵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오웰이 1살 무렵에 영국으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4세가 됐을 때까지 아버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 아버지의 방문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수개월간 잠시 머물렀을 뿐 아버지는 다시 현지로 돌아갔습니다. 아들 교육을 위해서 명문가의 자제들만 다닌다는 이튼 스쿨에 입학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시킬 만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조지 오웰은 자신의 가족 배경에 대해서 하류적 상류 중산층이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쓴 적이 있지만 실제로 그는 영국 상류층에 대한 반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오웰이 젊은 시절 무정부주의적 사회주의에 기울어진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오웰의 고민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평등을 구현시킬 현실적 방도가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제국주의적 잔재와 파시즘 그리고 극단적 사회주의로 양분되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대립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지 오웰은 이튼 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인도와 버마에서 대영제국 경찰로 근무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신보다 여유있고 호화롭게 살아가는 영국 상류층에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지 오웰은 철저하게 제국주의적 식민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자신의 직업에 회의를 느끼고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신분 상승을 위해서는 직업적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을 퇴직 후 문학 수업을 위해 파리로 갔으나 당시 궁핍했던 그의 건강은 더욱 해치고 결핵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1935년 비로소 작가로 인정받기 시작하여 생활이 안정되면서 아일린 오셔네시와 결혼했습니다. 1936년 오웰은 스페인 내전이 터지자 만사를 제쳐두고 프랑코 장군의 파시스트 군대에 맞서는 인민공화파 정보군을 지원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예술가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에서 그는 사회주의자 지원병으로 싸웠습니다. 그 와중에 트로츠키 계열의 노동당에 가입하였으나 그 동지들이 귀국하여 스탈린에 의해 무참하게 숙청당한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결국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반공주의자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영국으로 귀국한 그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BBC 방송에서 근무하면서 일본군에 대항하기 위한 인도의 참전을 독려하는 선전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대우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송 자체를 두려워했으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실제로 그의 방송을 듣는 인도인들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1943년 도중에 그 일을 그만두고 좌파 계열의 잡지사 트리뷴지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동물농장을 집필하여 1945년에 발표했습니다. 동물농장은 스탈린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며 관료 독재로 치닫는 공산주의 사회의 비참한 말로를 예고한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반스탈린주의로 선회한 오웰은 영국 정보당국에 그가 알고 지내던 좌익계열 인사들의 명단을 넘겨주었는데 그 중에 찰리 채플린의 이름도 들어있었다 합니다. 또한 그는 시오니즘 운동에도 반대 입장을 보여 이스라엘 건국에 찬성하지 않았으며 미국 정보당국과도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정치적 입장에서도 양분단 태도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는데 감성적으로는 보수였지만
이성적으로는 사회주의자였습니다. 동물농장이 혁명의 발단과 본래의 이상에서 벗어나 독재로 이행되어 나간 과정을 그렸다면 4년 후에 발표한 1984년에서는 독재자가 민중을 통제하기 위해 얼마나 악랄한 세뇌수법을 자행하는지에 대한 폭로요, 전체주의 사회에 대한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 모두를 추구했던 오웰의 이상주의는 생시몽의 공상적 사회주의에 더욱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임종이 다가온 순간에 결혼식을 올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소멸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자신을 끝까지 지켜줄 구원의 여성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올더스 헉슬리의 생애와 작품 세계. 명문가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식물학의 조예가 깊은 아버지와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어머니 모두에게서 훌륭한 지도를 받고 자랐습니다. 어머니 줄리아는 매우 기품이 있는 여성으로 자식들에게 온갖 애정을 쏟아 보살폈으며 따라서 헉슬리는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병약한 어머니는 1908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14세 때였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지 얼마 안 돼요. 헉슬리는 심한 망막염에 걸려 수년간 거의 실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때 그는 학업도 중단하고 1차 세계대전 징집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시력을 회복했으나 학업에 지장이 많았으며 따라서 원래 꿈꾸었던 의학 공부를 포기하고 영문학 쪽으로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1916년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자 그는 모교인 이튼스쿨에서 잠시 불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에게 배운 제자 중에 조지 오웰이 있었습니다. 1919년 그는 벨기에 출신 여성 아리아와 결혼하여 아들 매튜를 낳았는데 매튜 헉슬리는 후에 작가, 교육자, 인류학자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1920년대 헉슬리는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D.H. 로렌스를 방문하기도 했으며 그 후 1937년에는 가족 모두가 미국 할리우드로 건너가 살았습니다. 헉슬리는 뉴멕시코주의 타우스에 머무르는 중에 제럴드 허드의 소개로 인도 베탄타 철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D.H. 로렌스가 최후를 맞이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이듬해에는 크리슈나 모리티를 만나 크게 감회를 받고 그의 문화로 들어갔습니다. 매우 역설적인 제목의 멋진 신세계는 1932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소설의 제목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템페스트 오막 1장에 나오는 미란다의 대사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원래 H.G. 웰스의 유토피아 소설 인간은 신들을 좋아한다에서 영감을 얻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소설에 나오는 가상적인 소마라는 약 대신에 LSD에 의존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유관적으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그의 약점은 말년으로 갈수록 그를 신비주의에 더욱 기울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인에게 환각제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마지막 공상소설 섬을 완성한 직후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었기 때문입니다. 멋진 신세계의 꿈과 이상이 무너지는 날, 그 멋진 신세계의 작가는 LSD 주사를 맞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문명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되어 가면서 긍정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서의 유토피아가 점차 자취를 감추고 그 대신에 부정적 형태의 반유토피아적 경향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디스토피아라 부릅니다. 유토피아는 보다 이상적으로 완벽한 사회를 의미하지만 디스토피아 역시 부정적인 입장에서 완벽한 사회입니다. 따라서 디스토피아는 단순히 유토피아에 반대하는 의미보다는 현 사회에 대한 비판과 풍자의 의미가 큰 것이며 개인을 압도하는 집단의 횡포와 언어적 파괴를 통한 집단의 통제 및 인간성의 말살, 그리고 과학적 성과의 역기능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새로운 냉전 시대가 시작된 1949년에 때맞춰 나온 조지 오웰의 1984년은 미래에 다가올지도 모르는 강력한 독재적 지배자 빅브라더의 출현을 경고한 내용입니다. 조지 오웰은 다가올 미래에 자신이 살고 있는 영국 사회도 사회주의적 전체주의로 갈 것임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얘기는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물론 스탈린을 염두에 두고 빅브라더의 존재를 창조해냈다고 하지만 전시체제 하에서
그가 접촉했던 영국 정부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한 그의 사후에도 수많은 빅브라더들이 나타나 민중을 억압하고 지배했다는 점에서 체제의 구분을 떠나 자유와 평등의 실현 문제는 실로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민중의 사고와 감정을 통제하는 빅브라더의 지배 전략은 실로 가공할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지 웨일이 명명한 이중사고는 정신병리적 관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대양국 진리성의 벽에 걸린 3대 슬로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이처럼 전도된 가치의 세뇌 교육을 통하여 지배자는 완벽하게 민중을 구속시킵니다. 무지가 곧 힘이라는 교육을 통하여 자유의지를 말살하고 전적으로 수동적인 인간으로 개조하는 체제의 구속은 바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이중 구속은 상호 모순된 메시지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중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은 나쁜 것이지만 적이 쳐들어오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자유는 반드시 필요하나 평등을 위해서는 희생이 불가피하다 등등 그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 이중구속입니다. 그러나 이중사고는 그 어떤 선택의 여지조차 주어지지 않고 정반대의 의미를 조합시키는 일방적으로 강요된 세뇌 작업을 의미합니다. 주인공 윈스턴은 이러한 집단적 세뇌에 끝까지 저항해보지만 결국에는 대형의 하수인 오브라이언에 간교하고도 잔혹한 고문과 세뇌를 통하여 결국 패배를 인정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나 1985년 고르바초프는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서기장이라는 최고직에 오름으로써 공산 독재 및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알리는 전조가 되었습니다. 조지 오웰이 예언한 빅브라더의 지배는 1984년을 끝으로 종말을 고하는 셈입니다. 올더스 헉슬리는 혼탁한 창밖의 세상을 관조하는 방관자적 입장이 있으면서 오로지 개인주의 차원에서 신비주의에 경도되었습니다. 헉슬리가 가장 이상적인 세계로 묘사한 것은 자타의 구분이 없는 관념적 황홀경으로 이는 60년대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히피 운동의 효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멋진 신세계는 흔히들 오늘날의 파괴적인 문명세계를 예언한 것으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그는 다가올 지옥을 역설적인 표현으로 천국이라 묘사한 것일까? 계급과 신분의 차별에 구애됨이 없이 소마라는 약물에 의해 아무런 고통도 갈등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라 대량 생산되는 인간 제조 기술은 마치 현대 인간 복제술을 예견한 듯이 보입니다. 집단적 섹스 파티 역시 그렇습니다. 또한 헉슬리는 최초로 환각제 LSD를 통한 의식의 확장 및 영적인 황홀경을 직접 체험하고 그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헉슬리는 히피들이 그런 세계야말로 진정한 영육의 해방과 자유를 제공하는 참으로 멋진 신세계라는 의미로 제목을 붙였을 것입니다. 서구인들이 그동안 잊고 있던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과 자연과의 친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헉슬리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헉슬리의 작품 세계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서는 알파, 베타, 델타, 엡실론 등의 사전에 미리 정해진 계급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누구도 함부로 뜯어고칠 수 없습니다. 다만 계급 간의 차별이나 우열에 의한 갈등 및 고통이 존재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은 소마라는 약물로 해결됩니다. 저열한 계급에 속한 인간들도 자신의 계급을 사랑하고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멋진 신세계는 외형적으로는 매우 안정된 사회입니다. 참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버나드는 소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도 행복할 수 있는 자유를 갈망하지만 총통이 제시하는 완벽한 사회의 안정된 모습은 계급 선택의 고민도 없고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에서 좌절할 필요도 없으며 희노애락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회였습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성행위를 즐기며 놀 수 있고 서로 다른 계급끼리는 쓸데없는 간섭을 하지 않으며 각자의 일에만 몰두합니다. 현대인의 영적인 타락을 염려한 헉슬리가 그 해결적으로 제시한 것은 결국 환각제와 신비주의였습니다. 빛을 찾는 지름길로서 그는 환각제를 강력히 추천한 것이겠지만 과학적 만능의 위험을 경고한 입장에서 과학의 산물인 환경약물의 이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헉슬리 역시 우리에게 이중구속적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더스 헉슬리와 조지 오웰의 공통점 사고의 자유냐 아니면 감정의 자유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오웰은 사고 쪽에 그리고 헉슬리는 감정 쪽에 더 큰 관심을 보였지만 그들은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고와 감정의 통제 전략에 비중을 두었지만 그 반대로 무제한의 자유 또한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헉슬리와 오웰이 보여준 천국과 지옥은 결국 완벽한 사회를 기록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인간을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지 경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고와 감정의 자유가 차단된 사회야말로 지옥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1984년과 멋진 신세계의 사회는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세뇌 작업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비인간적 사회라 하겠습니다. 이들 세계의 공통점은 인간 내면의 주관적 경험 세계를 철저히 무시하고 오로지 권력자의 의도대로 인성의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뛰어난 상상력으로 미래 사회를 예견하고 경고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념적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국주의적 지배 구조라는 인식론의 틀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보인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조지 오웰과 올더스 헉슬리도 뛰어넘지 못한 막강한 이중 구속적 권력인 셈입니다. 사회주의 성향의 분석가 에릭 프롬은 1961년에 조지 오웰과 헉슬리가 제시한 미래 세계에 대한 논평에서 이들이 비록 무력감과 절망적 분위기에 입각한 부정적 관점의 유토피아를 지시하긴 했으나 실제로 그런 세계가 도래하리라고 믿는 것은 아닐 것이며 오히려 인류의 미래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지 오웰은 히틀러 및 스탈린 등에 보인 바 있는 광기의 확산을 경계한 것이며 올더스 헉슬리는 서구 산업사회의 비극적인 말로를 경고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지 오웰이 상상한 지옥과 헉슬리가 제시한 천국의 모습은 비록 과장된 묘사로 그려지긴 했으나 실제로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하겠습니다. 이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